저는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이은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블랙머니 게스트 3분 오셨어요. 정지원 감독님, 그리고 조진웅 배우님, 이한희 배우님이 오늘 오셔서 관객 여러분들과 영화 이야기 나눠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탑석해주시고요. 네, 개봉을 앞두고 관객과의 대화에 오시는 관객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그 누구보다 많으신 분들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저희 대화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 보셨어요? 네. 재밌어요? 네. 목소리가 약한 거군요. 재밌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짧은 시간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머니에서 김나리 역할 맡아서 연기한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황금 주말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찬찬히 영화에 대해서 또 캐릭터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요. 네, 반갑습니다. 조진웅입니다. 이 영화를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고, 이 영화를 방금 보신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그 또한 전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즐거운 시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정지원 감독님께서 관객들한테 항상 첫 질문을 그걸로 하시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고자 하셨다고 이 영화의 인터뷰를 하면서 수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감독님이 생각한 재미라는 게 뭘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누군가한테 요즘의 영화적인 재미라는 것을 막 굉장한 어떤 물량 공세일 수도 있을 테고요. 예를 들면 CG로 어떤 번복된 어떤 화면 같은 것들 요즘에 어떤 스펙터클? 재미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분명히 되기도 했으니까요. 누군가한테는 그런 게 재미일 거고 또 누군가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이 재미일 거고 각자 생각하는 영화적인 재미라는 것이 좀 다른 시대인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재미있는 영화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이 영화에서 관객들한테 주고 싶었던 재미는 그런 화려한 비주얼이나 큰 스펙타클 그런 게 아니고 화려한 비주얼이 이미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김나리도 이렇게 화려한 비주얼이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그죠? 네, 그렇듯이 그렇듯이 이 남녀 주인공 두 사람이 썸을 타는 듯 안 타고 그러다 서로 또 배반한 것 같고 뭐 이런 분위기와 함께 이 영화가 내용이 가져다 주는 약간의 갈등과 스릴과 서스펜스 이런 것들이 관객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서 영화를 따라왔던 그런 재미예요. 과연 그랬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평가를 내리셨을 거니까 나는 열심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영화에서. 감독님께서 이번 영화로 추구하신 재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배우들이 생각한 재미도 궁금해요. 이 블랙머니라는 영화만의 재미를 각각 배우들은 어느 지점을 찾았는지 이어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이 영화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신 이한희 배우께서 얘기해 주세요. 이 영화의 비주얼 담당은 강연지사 여기 우리 마크로 양민혁 감독님인데 그러지 마라. 감사합니다. 사실 영화적인 재미, 의미가 뭐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의 의미와 재미는 정말 세상에 빛이
빛을 봤다는 것 자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영화가 나올 정도로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한 거고, 또 관객분들하고 이게 어디까지 공유되고 공감할 수 있을지가 또 다른 저희의 또 다음 스텝이에요. 근데 무튼 함께 공유되고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영화의 가장 큰 힘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영화적인 재미는 이게 실제 사건과 또 허구의 영화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돼서 있는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이게 더 배가가 된 것 같아요. 실제 케이스, 정말 실제가 주는 그 사건이 갖는 무게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실제로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단 말이야? 라는 것과 어디까지가 허구일지 모르는, 정말 양민혁이나 사실 김나리 같은 캐릭터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사실 영화적으로 캐릭터가 창조됐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운신의 폭이 좀 더 컸었던,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가는 부분에서도 재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준현 배우님은 블랙머니만의 재미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영화가 재밌던데. 괜찮았어요. 네. 뭐 금융, 저는 맨 처음에 이 금융 뭐 이런 잘 모르니까 잘 아세요? 근데 전혀 뭐 그런 거 없죠. 저만 쫓아오시면 되지. 뭐 그런 것도 재미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이분 관계의 재미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아까 한희 씨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저런 사건이 있었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만큼 뛰어난 민족을, 우리가만큼 뛰어난 민족이 이 사건 자체를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게 너무 열받아서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저 어디 무슨 부족 국가에서나 일어날 만한. 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을 눈뜨고 코베었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꼭 많은 분들에게 고해하겠다라는 약간 어떤 사명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정지영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영화적 화법,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기 화법으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재미 아닌 의미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저는 저한테 굉장히 좀 재밌는. 중요한데, 여기 이제 20대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의 만약 보면 이것이 아주 현재 진영형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10년,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화가 담고 있는 얘기가 쉬운 얘기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죠. 근데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만드는 건 오히려 쉽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블랙머니라는 영화가 굉장히 어려운 소재를, 그리고 우리가 잠깐 잊고 있던 혹은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사회적인 소재를 굉장히 대중적인 필치로 속도감 있는, 어떤 장면은 좀 스릴러 같고 어떤 장면은 조금 코미디 같고 이런 식의 대중적인 화법으로 풀어냈다는 데 영화만의 재미와 의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정지영 감독님이 이 영화의 첫 촬영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정지영 감독의 영화들을 쭉 팔로우업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남영동 1985 이후에 이 영화를 7년 만에 복귀작으로 찍으신 거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현장에서 메가폰을 잡고 탁 감독석에 앉았던 그 날의 기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네, 제가 지난번 남영동 685 전에 바로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했는데요. 그 영화는 13년 만에 제가 현장을 만나본 영화예요. 이번에는 남영동 685 7년 만에 만났네요. 절반으로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더 덜 가슴이 뛰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진웅 씨와 이한 씨를 만난다는 그 설렘 때문에 너무나 신났어요. 네. 첫 촬영 날 아주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두 대배우를 만났습니다. 첫 촬영
날부터 이 두 배우가 전부 한 화면에 담기는 촬영이었나 봐요. 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촬영장에 갔다고 하십니다. 영화가 다루는 사건 자체가 좀 방대하죠. 영화에서 한 번도 그 이름이 제대로 언급이 되진 않지만 이 영화가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영화를 보시면 다들 인지를 하실 텐데요. 이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담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추려가는 과정이 아마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까지 담아내기엔 영화가 허락하는 시간 자체도 짧고 다 담아낼 수도 없을 만한 분량들이죠. 그래서 너무 담고 싶었지만 영화의 분량상이라던가 혹은 속도감상이라던가 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내용들도 있으세요, 감독님? 다행히도 상당히 아쉽게 많은 부분을 뺐고 축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재밌게 보는 바람에 여러분 재밌었죠, 분명히? 재밌게 보는 바람에 그런 아쉬움이 싹 없어졌어요. 네. 뭐 아시겠지만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축약해서 관객들한테 전달해야 그 많은 정보들 관객이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뺐어요. 정말 많은 부분을 빼고 생략하고 축약해서 진짜 단순하고도 스피디하게 이 영화를 관객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6년 동안 시나리오를 쓴 덕분에 상당히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 공을 들인 시나리오로 찍은 영화라는 태가 납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또 대중적인 화법으로 풀어냈다는 데서 그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고요. 캐릭터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조진영 배우님이 연기하신 양민혁 검사 같은 경우는 약간 비분관계라는 표현도 써주셨지만 옳지 않은 일 앞에서 이 사람이 엄청 뜨겁게 막 달아오르는 인물이잖아요. 뜨겁게 계속 관객들이 이끌고 가는 인물인데 관객이 함께 끌어올라야 한다는 숙제가 이 인물에게 있죠. 근데 이 인물의 속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관객의 심리적인 속도보다 너무 앞서서 달려가게 되면 관객이 절대 못 쫓아오는 캐릭터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인물을 연기할 때 그러니까 뜨겁게 끌어오르면서도 관객을 데리고 가야 하는, 관객의 속도에 맞춰야 하는 이런 캐릭터를 연기할 때 본인의 속도를 지키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조진영 배우님? 어떠세요? 글쎄요,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 달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인물의 설정 자체가 경제 전문 검사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과예요? 그냥 일반 평검사잖아요. 그죠? 경제에 뭐가 있는 똑같은 저도 경제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설정상에 제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돼 보이고 그럼 난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속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간과 이 상황 설정 속에 그냥 들어가 보는 거죠. 그걸 느끼고 있으면 양민혁이가 느끼고 있으면 관객분들은 정확히 그 지점을 따라오게 돼 있죠.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자막이나 뭐 이런 걸 필요 없이 최프로가 BIS 조작 뭐라고?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모르니까 그럼 얘가 설명을 해주죠. 그게 당위성 있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속도의 어떤 인식보다도 양민혁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나의 어떤 온도가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그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진우 배우가 연기할 때 어떤 속도감 같은 것들이 중요했다면 이한희 배우가 연기하신 김나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디테일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까 뭐 초장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 비주얼이다 이 영화의 뭐 비주얼 이한희 배우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 그 표현을 이 캐릭터에 쓰는 건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죠. 굉장히 전문적인 여성이고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요. 이 정지영 감독님이 김나리 변호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건전한 보수적 사고를 지닌 엘리트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동시에 저는 사건이 진행될수록 이 캐릭터가 자기의 선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건
되게 옳은,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일들인데 주변의 상황 때문에 자꾸 자존심에 상처 입을 일들이 생기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본인이 어떤 행한 일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장례식장의 상황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경제통상 전문가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구겨질 만한 어떤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디테일의 변화들이 김양희 변호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디테일들로 지금 그 심리적인 일어나는 변화 같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웅 오라버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캐릭터, 시나리오 안에 있는 캐릭터의 디테일을 그냥 들어가서 가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거의 굉장히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받았을 때부터 탄탄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요대로만 더도 덜고 말고 진짜 김나리가 갖고 있는 이 캐릭터, 이 씬에 있는 충실하게만 내가 들어가면 이 디테일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영화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게 되게 명확하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캐릭터의 씬을 봐도 도대체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고 계속 곱씹어야 되는 대본이 있는가 하면 이것처럼 굉장히 명확하게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외부의 압력을 해서 어떤 리액션이 나오겠다라는 게 너무 명확한 그런 대본은 사실 배우들한테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연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씬마다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나리의 변화나 심적인 상태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제 공조도 저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엘리트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공조를 하기까지의 그런 그 무리가 나중에 없을 정도로 그게 한 씬 한 씬이 쌓여서 결국에는 공조를 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디테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에는 대본에 있었던 그 씬의 충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국영수만 열심히 했어요 같은 답변이긴 하지만 그게 또 정석이긴 하죠. 배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석의 연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한희 배우 같은 경우는 평소에 목소리 톤을 생각하면 굉장히 발랄하거나 아니면 톤이 조금 다운하더라도 굉장히 다정하고 상냥한 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하니 뭐하니를 봐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 어떤 지점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 역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목소리, 어떤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발성의 방법들 이런 걸 가장 먼저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싶었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캐릭터 연구할 때 뭐 영어도 뭐 굉장히 있고 이런 뭐 굉장히 그런 캐릭터를 만날 때 좀 목소리나 이런 외향적인 것도 그렇지만 에너지 자체의 변환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는 양기와 음기로 좀 나누는 편인데 양기 가득한 뭐 극한 지역 열혈사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저의 심장 박동수가 100이라면 그 친구들은 한 150, 180까지 찍는 친구들인 거죠. 근데 김나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 한 60에서 8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에너지를 가졌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 되게 따뜻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사실 목소리의 레인지에 대한 거는 그 뮤지컬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굉장히 왜 이렇게 나는 차갑고 도시적인 역할만 하지라고 고민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때에 또 그냥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역할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중저음의 보이스를,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보이스는 사실 중저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무기를 쓸 수 있는 캐릭터를 또 만났다고 생각해서 그 목소리나 그런 에너지를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소리와 전문 용어가 만났을 때 어떤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정말 터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영화 안에서 있죠. 두 배우 모두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소화를 하셨어요. 물론 조진웅 배우가 연기한 양민혁 검사는 모르는 단어를 그냥 눈치고 넘어가는 어떤 기질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사의 전문 용어들이 많은 만큼 이게 입에 붙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과정도 사실은 두 배우에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대사 자체나 혹은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애를 먹었던 장면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두 분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요? 저는 이제 인물들 뭐 나열하고 뭐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되게 국어책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한이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한이 경제평상국 김묵정 뭔가 리듬도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어떻게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전달을 해야 하나? 예.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정말 못하겠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스트레이트하게 자막처럼 더 곱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감독님께서 뭐 오케이 하셔가지고 잘 넘어갔다. 이한희 배우님은 어떤 장면을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그 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관객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대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그 캐릭터가 그 대사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열어야 되는 작업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했어야 돼서 그게 굉장히 톤 잡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오빠 밥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이런 대사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아주 긴밀하게 관객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숙명을 미션 하나 갖고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까지 열어서 어디까지 캐주얼하게 또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뭐 이렇게 뭘 하시는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에너지에서 축약되면서도 전달을 하면서도 캐릭터가 구축이 되면서도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사실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입에 많이 붙이려고 일단 뭐 내 입에 아주 평상어처럼 뭐 BIS나 뭐 SID 뭐 그런 뭐 국제 중재재판 이런 얘기들도 개념으로 알고 있지 않는 것들은 뱉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입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영화가 쓸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자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가 어떤 대사를 하고 있을 때 그 관련된 용어들을 자막으로 정리해주는 방식이 가장 좀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긴 하죠. 근데 감독님도 그 자막을 고민하셨다가 결국엔 쓰지 않으신 선택을 하셨죠. 결과적으로는. 네. 어떤 생각에서 그러셨어요? 전문 경제 용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관객들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어려우면 자막 처리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저도 고민을 했고. 근데 그 자막 처리가 나오는 순간 그 리듬은 깨지죠. 관객들은 그걸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그 리듬은 깨질 뿐더 그 순간에 이 리얼리티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거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 그렇지 않고 관객들이 이해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양력이라는 캐릭터가 자기도 모르니까 되물어요. 예? 그러면서 관객과 함께 몰랐던 것을 또 깨닫고 이런 방법으로 가면서 사실은 그 양력이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를 자막 없이 처리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애초부터 양민혁 검사는 약간 이런 표현이 너무 미안하지만 구멍이 좀 있는 캐릭터였나요? 처음 그 기획하실 때부터? 네. 그러니까 양력이라는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말하자면 이 사건의 내막을 사건을 추적하는 거니까 신문 기자일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은행 관계자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변호사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검사인데 다만 경제 전문 검사가 아니고 일반 검사가 자기도 의도치 않게 이 사건과 맞는다. 그러면 관객과 똑같은 입장에서 사건을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양력이라는 인물이 선택된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어떤 내부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그렇죠. 점에서도 네. 소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처음에 정지영 감독님과 이 두 배우가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냐면 한 번도 머릿속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굉장히 유명한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다르덴 형제라는 형제 감독이 있죠. 그 형제 감독은 절대로 스타 배우가 영화를 찍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배우 경력이 없는 사람들과 작업을 하는 걸로 오히려 유명한데요. 다른 형제가 마리온 코티아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배우와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기분이었어요. 정지영 감독이 이 스타 배우들과 작업을 한다라는 건 그런 정도의 어떤 신선한 자극을 저에게 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이전에 뭐 무명 배우들과 작업하셨던 건 당연히 아니지만 굉장히 스타성이 뛰어난 배우들과 작업하신 사례로 안성기 배우와 작업하신 이후에 아마 첫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젊은 배우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배우들 입장에서는 정주영 감독의 필모그래피는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자체로 한국 근현대사를 훑는 어떤 작업들이 돼요. 항상 그 사회파 드라마를 만들어 온 감독의 작업이 이 두 배우들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자극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로와의 작업이 어떤 자극이 좀 되었나요?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 두 배우와 작업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니 이 영화야말로 이렇게 조진웅 이야기 이런 스타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무슨 스타야? 어렵잖아요. 내용이 어렵잖아요. 관객과 같이 밀접하게 다가가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이런 우리가 말하자면 문제작이라고 할까? 내용이 문제적 내용이잖아요. 그런 이야기일수록 이런 스타 배우들이 잘 안 붙어요. 어려우니까. 저거 사업 영화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런 분들이 붙어야 이 영화가 관객과 쉽게 소통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꼭 이렇게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쉬운 풀이, 재미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염두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두 배우분들은 어떠셨어요? 정지영 감독님과의 작업이요? 어떤 점에 좀 신선한 자극이 드셨나요? 일단은 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영광이었었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이런 영화, 이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하고 제가 가장 친근할 때 이 영화를 만났어요. 그 극한직업과 열혈사제가 바로 끝나자마자 이 영화를 시작했는데 이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도 이 스토리를 만났을 때 어떤 그런 이거 조금 그래도 대중하고 많이 친해져 있을 때 이 영화를 하면 대중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정말 지나가는 행인 일이라도 이 영화는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작업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기꺼이 영광스럽게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네. 어쨌든 정재영 감독님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 배우로서는 지금 같이 작업을 하는 모든 배우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거기에 감독님이 가지신 굉장히 그런 캐주얼한 아마 단원 건데 저보다는 더 캐주얼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뵀을 때 사실은 저와 오랜 시간 같이 영화를 했던 이종호 PD님, 저는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입니다. 종호 형님이 이렇게 이런 작업인데 이 시나리오 한번 읽어볼래 해서 읽어봤더니 충분히 나의 이 화법으로 얘기를 꼭 고했으면 좋겠다. 고발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감독님과 전 미팅을 했는데 그때 전 많이 놀랐고 뭐랄까 하얀 전쟁, 남북은 이야. 근데 저는 처음에 감독님 뵙자마자 그런 말씀드렸어요. 하얀 전쟁 얘기하시면 전 여기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 대가의 모습으로, 명장의 모습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정말 대화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관객들에게 직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갔더니 현장에 뭐 감독은 메가폰 잡고 한 번 안 하면서요. 모니터 확인할 때 빼고는 계속 현장에 뛰어다니시고 무전을 잘 안 믿으시나 봐. 뭔가 걸러서 소통을 하면 뭔가 걸러지는 느낌이라 본인이 가세요. 가셔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항상 상의를 하고 모든 사람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는 완성형된 감독님과의 어떤 작업에서 그런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옷이 껴서 다시 앉으신 거죠? 그 조진웅 이한희 배우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고 싶은데 결말에 이르러서 이 두 인물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뭔가 같은 선택을 향해 달려갈 것 같았던 인물들이 결국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 각각의 선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가는 길과
배우 나 자신이 생각하는 기회는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조진웅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의 마지막 선택이 판타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한희 배우가 연기한 김나리 변호사의 선택이 오히려 판타지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두 배우는 각자가 연기한 캐릭터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그렇게 선택을 하게끔 탄생된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 선택이 배우로서 어떻게 할 거다 당연히 그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검찰 배지를 던졌을 겁니다. 아이 더러워 나 안 해.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김나리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김나리나 양민혁이나 법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지향하는 지점은 같을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그 반대의 어떤 입장에 서 있을 때의 그 갈등이 뭐였어요? 선택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배우 이한이하고도 맞닥뜨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어려웠어요. 그 마지막에 그 선택 때문에 그 처음부터 그 고민을 안고 작업 시작할 때부터 계속 골머리를 안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할 정도의 여자면 이때는 어떤 캐릭터일까부터 처음부터 그게 선택이 여기까지 파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센 선택이었었고, 사실은 오히려 보신 많은 분들이 나리의 선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양민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시는 분마다 다 뭐 진짜 해석이나 이런 게 너무 감상이 다 열려 있고 그게 훨씬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도 양민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판타지 같은 느낌이 오히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김나리의 선택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배우로서 해석하기를 그냥 2천억을 못 볼 거. 자 이제 노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의 선택은 1차적인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했고요. 그 전에 씬에 이제 양민혁과 하는 대사에 조금 단서가 있었는데, 내가 이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먹고 사는 건 무역밖에 없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국제무역 통상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그거 만들 거다. 그래서 애가 벌어서라도 난 그거 만들 거다라고 포부를 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히 감독님의 그런 동의를 얻진 않았지만 블랙머니 2가 나온다면 정말 국제 통상 로펌으로 국익에 보탬이 되는 어떤 부분을 하리라라는 의지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결과가 선하다고 해서 이 과정이 선하지 않은데 이게 정말 선한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 봤어요. 근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민혁 검사도 선의 어떤 아주 선에 들어 있는 캐릭터, 우뚝 서 있는 캐릭터긴 하지만 중간에 범법이나 불법을 한단 말이죠. 절대선을 위해서. 근데 우리 사회에 아주 비일비재하고 팽배해 있는 별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라는 어떤 아주 모호하고 우리 세대에서 전혀 이렇게 납득되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답습되어져 온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도 선하고 물론 결과도 선하면 좋겠지만 과정이 선하지 않은데 결과가 선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선택을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까지 저는 사실 갔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프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렇게 어떤 부분이 이게 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선택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암암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김나리 변호사의 마지막 선택이 너무 좋았어요. 야심을 허락받지 않는 여자의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를 그대로 관철시키는,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보여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그걸 지켜나갈 건지에 대한 아주 꼿꼿한 모습을 보여준 여성 캐릭터라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캐릭터이기도 했습니다. 감독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안기 질문으로 넘어가려는데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한희 배우가 감독님한테 이 얘기 왜 하려고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거 안 하면 잠이 안 와 이러셨대요.
잠이 안 올 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게 감독한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 지금껏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들을 쭉 보면 무언가 대중적인 호흡으로 사회적인 어딘가를 찌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때 잠이 안 오고 너무 떨리고 너무 즐겁고 이렇게 필모그래피에서는 보이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잠이 안 올 만큼 이 영화를 꼭 만들고 싶다 하는 건 어떤 이야기들인 것 같으세요? 잠이 안 온다고 아마 술 취해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말하면 이야기를 내가 이 이야기의 내막을 알고 만약에 이 의미를 터득하고 역사적 의미를 새겼다고 하면은 나 혼자 이걸 안기에는 너무 아깝고 안타깝잖아요. 예? 사람들과 나눠야 돼. 근데 직업이 영화 감독이야. 그럼 영화를 통해서 나눠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선택하는 소재들이 되게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것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만날 때는 꼭 영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사회적 맥락 안에서 무언가 날카롭게 건져내는 젊은 감독, 정지영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관객 질문들을 좀 받아볼게요. 재미있는 관객분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드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네, 아까 본인이 20대이며 로스타 외환은행 사태를 알고 있다라고 발언하신 분입니다. 네.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일산에 살고 있는데 제가 2011년인가 상가에 외환은행 지점 하나가 훔쳐로 사라져 버렸거든요. 마주역 쪽으로 도폐합되어서 그거를 거기 딱 교회가 들어왔더라고. 그거 보고 이제 이거 론스타 사건이 진짜 심각한 일이긴 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 멀쩡한 지점이 갑자기 날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일단은 정지영 감독님께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 영화가 제가 물론 제 기준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요즘 한국 영화랍지 않게 정말 잘 만든 영화거든요. 제가 되게 불안할 줄 알았는데 사바가에 이어서 제가 이 소리를 이렇게 떠하네요. 실제로 제가 그리고 이한희 배우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픈데 그때 그 아이스크림 잘 먹었어요 제가. 조진웅 배우님은 저 기억하시죠? 감정 미궁 속으로 제가 정확한 단서를 저희에게 주세요. 마지막 촬영 때 계셨나요 혹시? 네, 그날 보이셨다고 하시길래 그때, 조진웅 배우님이 그때 잠깐만요 이거 잠시만 해도 될까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질문부터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날 마지막 공대위 시위 장면에서 사진을 같이 찍었던 네네네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제가 조진웅 배우님을 봤을 때 정말 놀랐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진웅 배우님의 이미지는 뭐 아시다시피 독전이나 뭐 이제 그런 강인한 또라이 막 나가는 이제 막가파 사람 구멍에 도라이 좋아요. 그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날 가봐서 촬영 쉬는 시간에 라디오 살고 봤습니다 이런 소리 할 때 실제 이미지는 완벽한 타인이나 언터처블 퍼펙트맨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조진웅 배우님은 강인한 이미지를 왜 이제 좀 쌓아온 건지 본인과는 많이 다른 실제 성격과는 다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왜 그런 건지 좀 이제 많이 궁금했어요. 그걸 필요로 하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역할로 분해 본 거죠. 네. 혹시 조진웅 배우님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더 많이, 어떤 연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으신지? 캐릭터를 정하고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그리고 아주 재미난 그리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는 작업이라면은 저는 서슴없이 다가갈 것 같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성격을 드러내는 게 또 배우의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질문은 이한희 배우님께서 한번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배우님? 네네네네. 여기 맨 앞에 계신 네. 관객분이요. 삼촌하고 이한희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몇 살이에요 지금? 13살입니다. 13살. 영화 봤어요? 네. 저희가 영화가 관람이 12세라서 아마 애가 생각보다 낮거든요.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과 또 뭐 기억에 남았던 스토리 같은 것과 또 힘들었던 점을 힘들었던 점. 지능의 삼촌 때문에 힘들었어요. 서로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마지막 장면, 저는 사실 그 형법을 우리가 알면서 살진 않잖아요, 평소에. 근데 형법 234조를 강하게 선언문처럼 낭독을 하는 양민혁 검사의 그 마지막 장면이 이 블랙머니의 정말 백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아주 강인한 메시지, 그 속살 같은 게 그 마지막 선언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거를 아주 담담하게 누르려고 강인하게 얘기하려고 해도 비집비집고 나오는 그 어떤 보는 사람도 저도 그냥 단순히 너 되게 억울하다, 화가 난다, 슬프다 이런 단순한 구조의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게 이렇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민혁 검사를 보면서도 도대체 내가 이 치밀어 오르는 건 도대체 뭐지? 내가 갖고 있는 이거를 한이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분노인가? 억울함인가? 근데 규정되어지지 않는 뭔가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메시지가 던져졌고 내가 관객으로서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저에게는 인상 깊고 좋았던 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진웅 삼촌 얘기도 들어야겠죠? 삼촌은요, 저 질문이 굉장히 고맙고, 저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한희 씨는, 여동생인데, 오빠를 이기는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이렇게 있으면, 그냥, 오빠 왔어, 이게 아니라, 양말 정확히 세탁해서 네가 해 이런 스타일의 여동생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까지는 안 하고 잔소리를 하여튼 여기까지 이 세상에 없는 텐션을 한 몇 개월 같이 있다 보면요 상당히 좀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건강한 에너지가 참 좋은 그 협연으로서 나와서 다행이었었고, 저도 기억 남는 장면은 마지막 시위 장면이 아닐까. 그때 그 소리를 지르는 건데요. 그것이 좀 어느 정도 관객들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득음할 뻔했어요, 솔직히. 한 테이크 더 갔으면 정말. 아무튼 그런 그때 많은 분들과 이렇게 같이 협연할 수 있어서 사실은 연극을 안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마다 앞에 계신 보조 출연 우리 편 가신 분들이 마치 관객처럼 보여요. 신명나죠. 그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방금 질문해주신 관객분 항상 조진웅 배우의 뭔가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맨 앞줄에 계셨던 관객분인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힘들었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관객분들이 보시는 건데 저희가 힘든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박수갈채 받으신 적 있잖아요. 오늘은 왜 그 얘기 안 하세요? 아니,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쉽게 만들잖아요. 그럼 관객 잘 안 봐요.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면 그만큼의 어떤 가려고 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그리고 각자 각자 지금 계신 관객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네. 우린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도 열심히 영화 만들고요. 열심히 극장 찾아오셨고 대한민국 영화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뭔가 이런 마음으로 현장에서 임하는 배우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질문자는 조진웅 배우께서 한분 지목해 주시는데, 저기 까만 옷 입으신 오늘 네. 남자분들이 질문이 좀 많아요. 중앙열에 계신 그렇죠. 네. 지금
저 조진웅 배우님 4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 뵌 적이 있었거든요. 동아방송 예술대학교 그때 아가씨 촬영한 디마 세트. 네. 그때 인사 드리려고 갔는데 제가 수업 중이어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조정은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좀 센 역할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요번엔 좀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그런 검사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네.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없었는지 궁금하고 한희 배우님은 제가 극한 직업 무대인사 3번 정도 봤었거든요. 한희 배우님께서는 천만 배우 요번에 등극하셨잖아요. 근데 이 작품 하시면서 좀 약간 천만 배우라 약간 무게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라고 하신 다음에 본인이 뺨을 치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천천히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에 검사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검사라는 그런 특정 직업에 대한 그 부분은 조금 따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검사입니다.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잘은 모르는 일단 관객 여러분들과의 경제, 금융 그런 수준들이 비슷할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알아가면서 관객들의 어떤 시선들을 제가 꼭 쫓아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친구가 예전의 캐릭터 시그널이라든지 뭐 이런 때는 들이받고 아파버리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상당히 지성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파헤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분들은 저를 쫓아오시다 보면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양면역이는 그런 느낌에서 좀 화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거기에 아마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지키기 위해서 작업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천만 배우라는 게 참 감사한데요. 사실 천만 배우가 제가 잘해서 천만 배우가 아닌 거를 이제 너무 아는 나이인가 봐요. 그래서 너무 그 타이틀이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갖기에는 너무 큰 타이틀이라 빨리 사실은 잊어버리려고 해요. 오히려 안 좋은 일도 그렇고 너무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빨리 어떻게 보면 턴다고 얘기를 하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빨리 그러고 지금 오늘의 나와 앞으로 작품 배우 이한이로서 가야 할 길이 훨씬 많은 아직은 그 병아리 같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옛날에 그런 지금도 벌써 옛날이 된 게 너무 서운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야 할 작업과 지금 나한테 있는 작업들에 조금 더 집중하고 하려고 해요. 그 무게감은 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새로운 작업에 더 열심히 하는 게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바라볼 때 너무 천만 배우라는 수식의 이 배우의 활동을 가두지 않도록 많은 열린 마음으로 대한민국 많은 배우들이 모든 배우들이 그럴 거예요. 천만 배우 됐다고 우쭐하거나 그런 배우는 전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 다음 영화가 부담스러웠지. 예.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야 나 천만 배우야. 괜찮은 거야? 이런 배우는 대한민국에 1도 없어요. 네, 그걸 믿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쪽 사이드 아니면 이쪽 사이드에서 감독님께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너무 중앙면 질문 받은 것 같아서 어떤 분께 질문 받아볼까요, 감독님? 저기 좀 그 카메라 옆에 있는 네. 이한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국가 계약을 찾아보니까 마이크를 좀 갑자기 가까이 대세요. 마이크를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국악도 전공을 하셨는데 그 국악 관련 영화도 한번 찍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혹시 국악 영화도 혹시 하시면 어떤
국악 영화 혹시 찍으신다면 혹시 나가고 싶으신지 그거 하나랑 그 영화도 혹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영화도 혹시 어떤 영화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악 영화 하면 너무 좋겠죠. 예, 제가 4살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사실은 악기를 듣고 4살 때부터 나오자마자 거의 뭐 장구를 이렇게 차면서 장난감이 그런 거였거든요. 줄 끊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한테 너무 익숙하고 또 국악의 참 장점은 이렇게 악기를 하지만 춤과 노래를 같이 시킨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예술 형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배우가 되는데 굉장히 큰 자산이 되기도 했었던 터라 사실은 중국 배우들처럼 공리나 장치처럼 그런 어떤 아주 전통적인 베이스에서 배우가 탄생하는 그런 자양분들이 너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지금은 좀 우리나라에 많이 끊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있는 매개체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탤런트를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역적이라는 드라마에서 장녹수라는 캐릭터를 맡았을 때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나 할 정도로 그런 캐릭터를 맡아서 신나게 했었는데 영화하면 훨씬 더 신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배우가 사실 아끼다가 똥 된다고 이렇게 한 10년 지나면 또 할머니 돼가지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바라기는 너무 늦지 않게 그런 역할이 또 오면 너무 정말 한번 진짜 영혼을 불살라서 한번 갈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차기작은 지금 아직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김지용 감독님 4부작 드라마, 영화 같은 드라마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프랑스하고 합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한 6개월을 제가 기다렸는데 또 한 2달이 또 밀렸어요. 이게 대본을 여기서 쓰면 또 여기서 가서 또 바꾸고 또 프랑스에서 또 한국에 와서 또 다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좀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작품 기다려주세요. 많은 분들도 같이요. 저희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끝인사 한 말씀씩 들어보고 자리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부터 오늘 관객들과 이야기 나누신 소감과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늦게까지 토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진짜 재밌었으면 열심히 카톡 알려주시고 친구한테 좋다고 해주시고 페이스북 알려주시고 근데 1000만까지 가기에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부담스러워. 다음 작품 할 때 힘들어.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관객이 보게끔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배우로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블랙머니는 세상에 나오기도 힘들었지만 이 영화가 정말 더 의미 있어지려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게 정말 중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많이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의식 막 이러면 굉장히 거창하지만 우리가 먼저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공유해 주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이 SNS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같은 자리들이 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정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런 말씀도 해야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야겠다, 이런 얘기도 해봐야겠다 하는데 끝났어요. 별 얘기도 못했는데 끝났어요. 이 영화는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는 나누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다음 영화도 할 수 있고요. 도와주시고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귀한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영화 개봉하죠. 13일에 개봉하는 블랙머니 많은 상원 부탁드리고요. 감독님 말씀처럼 주변에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동이라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